꾀동이의 지혜. 옛날 어느 시골 부잣집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그 머슴에게는 얼굴이 고운 딸과 연하문 살된 꾀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부자들이 늘 그렇듯이 집주인 부자도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심술이 사납던지 눈에 띄는 좋은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드는 고운 여자가 있으면 별짓을 다 해서라도 빼앗으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머슴의 딸을 꼭 빼앗고야 말겠다는 흉한 마음을 먹고 날마다 이 궁리 저 궁리 못된 궁리만 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자는 머슴의 아내가 밭김을 메고 들어오는 것을 얼핏 보았답니다. 그래 무릎을 탁 치고 싱긋 웃던 부자는 큰 소리로 머슴을 불렀지요. 꾀동이 애비 개 있느냐? 머슴이 앞들에 나타나자 부자는 이제 보니 자네 처가 김을 맨 모양인데 그 김풀이 모두 몇 대나 되는지 내일 아침까지 꼭 알아내게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날에는 자네 딸을 내놓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네. 알겠나? 하며 생 억지를 부렸답니다. 머슴은 기가 꽉 막힐 지경이었지요. 글쎄 그 많은 김풀을 무슨 수로 내일 아침까지 다 샌단 말이에요. 하긴 다 세어서 아랜다 해도 심술 사납고 음흉한 부자가 틀리다고 생트집을 잡을 게 뻔한 일이었어요. 부자가 어떤 핑계를 대서든 자기 딸을 빼앗으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에 큰 바윗돌을 얹은 듯 답답하였지요. 이때 마침 놀러 나갔던 꾀동이가 달랑달랑 들어왔어요. 꾀동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고 물었지요.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이 아직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다. 어서 나가 놀거라. 하고 획 돌아 누워 버렸답니다. 꾀동이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나 성가시게 물어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부자가 했던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어요. 꾀동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혼내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주인 영감을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휑하니 부자한테 뛰어갔어요. 부잣집 마당에 들어선 꾀동이는 꽃밭에 난 풀을 하나 둘 셋 하면서 큰 소리로 자꾸 세었지요. 달콤하게 낮잠을 자던 부자는 그 소리에 그만 잠을 깨고 말았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부자는 꾀동이를 보자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풀을 세어서 못하려고 낮잠도 못 자게 그러는 것이냐, 응? 꾀동이는 옳지 됐다 생각하고 부자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주인님, 지금 제가 세어본 풀이 모두 몇 대나 되는지 알아 맞춰보세요. 네? 하고 방긋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몹시 성을 내면서 뭐시? 어쩌고 어째? 이놈의 녀석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뛰어나오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꾀동이는 냉큼 부자 앞으로 다가서며 말하였어요. 아니, 왜 역정을 내세요? 주인님은 앞마당에 풀이 몇 대나 되는지도 모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많은 긴 풀이 몇 대인지 알 수 있나요?
부자는 과연 그럴듯한 말이라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애꿎은 긴 담뱃대만 텅텅 털며 애끼, 이 고약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하고 안으로 슬쩍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못돼 먹은 부자가 그냥 물러 앉을 리가 없었지요. 꾀동이가 자기를 골린 것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머슴의 딸은 보면 볼수록 고와 보였지요. 이럭저럭 한 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부자는 또 머슴을 불렀답니다. 여보게, 내가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틀 안으로 채를 가지고 동아줄 석자를 꼬아오게. 만약 꼬아오지 못하는 날엔 정말 용서 없을 걸세. 자네 딸을 내놓고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하네. 알겠나? 부자는 또 생 억지를 부렸지요. 머슴은 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무리 재간이 있다 한들 어떻게 재로 동아줄을 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그러자 꾀동이가 아버지 어깨를 흔들면서 왜 그러시냐고 자꾸 물었지요. 꾀동이는 아버지에게서 부자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천장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앉았다가 발딱 일어섰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재로 동아줄을 만들긴 어렵지 않습니다. 꾀동이는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서너자 가까이 되는 쇳대를 찾아내어 그 위에다가 동아줄 굵기만하게 새끼를 쭉 감았답니다. 그러고는 새끼에 불을 붙여서 가만히 놓아두었더니 하얗게 다 탄 재가 동아줄 모양으로 붙어 있었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재로 꼰 동아줄이었지요. 꾀동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고 부자를 찾아갔어요. 생 억지를 부리던 부자는 이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부자는 암만 생각해도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 끙끙 앓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이궁리 저궁리 하던 끝에 또 못된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밖에는 맵찬 바람이 윙윙 휘몰아치면서 눈보라가 사정없이 날리고 있었지요. 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머슴을 불렀어요. 여보게, 이번에도 수고 좀 해주게. 다른 게 아니라 안방 마님이 산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어서 가서 산딸기를 한 바구니만 따오게나. 만일 못 따오는 날엔 자네 딸을 내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하네. 알겠나? 글쎄 산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꾀동이가 제 아무리 깨가 많기로서니 무슨 수로 산딸기를 구해오겠어요. 머슴은 그만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또 꺽꺽 앓기 시작했답니다. 머슴은 차마 꾀동이에게 부자의 말을 전해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에게서 이 말을 들은 꾀동이는 머리를 갸웃갸웃하더니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부자의 사랑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쳤지요. 주인님, 주인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면 그럴 테지. 이놈이 산딸기를 못 구하니 어디 우물에라도 빠져 죽은 모양이지. 잘 됐다, 잘 됐어. 이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테지. 부자는 기뻐서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놈아,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이 야단이더냐, 응?
하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꾀동이는 징징 우는 소리로 그것이 주인만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마님,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예? 하고 사정사정 하는 척 하였답니다. 부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함을 꽥꽥 질렀지요. 멋이 어쩌고 어째? 이 죽일 놈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독사가 있단 말이더냐? 네 놈의 눈엔 저 산의 눈도 보이지 않단 말이더냐? 이때라고 생각한 꾀동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지요. 아니 주인님, 그럼 저렇게 눈이 쌓였는데 산딸기는 웬 놈의 산딸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부자는 이번에도 코가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번번이 꾀동이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이 여간 분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며칠 뒤 앙심을 품고 또 머슴을 불렀지요. 여보게, 저 앞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는데 이번엔 자갈로 배를 한 척 만들어 놓게. 만약 사흘 안에 만들지 못한다면 자네 딸을 내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하네. 알겠나? 머슴은 또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꾀동이를 불러 의논을 하였지요. 그러자 꾀동이는 냉큼 아버지, 그까짓 것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번에는 주인 영감을 단단히 혼을 내주고 말겠어요. 하고 쏜살같이 부자한테 달려갔지요. 꾀동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부자는 저놈이 이번에는 별 수 없이 사정을 하러 오는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아니 이놈아, 자갈배는 만들지 않고 왜 뛰어다니면서 그러는 것이냐, 응?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꾀동이는 일부러 헐레벌떡거리면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주인님, 모래로 만든 밧줄을 주십시오. 모래 밧줄이 없어 자갈로 만든 배가 막 떠내려갑니다. 네, 빨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이번에도 또 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약이 바짝 올라서 맨발로 달려나오면서 미친 듯이 고함을 쳤지요. 뭐라고? 그래, 자갈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냐? 응? 꾀동이는 시침을 뚝 떼고서 생글생글 웃으며 연방 약을 올렸어요. 그럼요. 이만저만 훌륭한 배가 아닙니다. 주인님이 타시면 정말 멋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른 모래로 만든 밧줄을 주세요. 네. 그 바람에 부자는 어디 가보자꾸나 하며 꾀동이를 따라 큰 길로 달려 나왔지요.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부자를 동네 개들이 멍멍 짖으면서 물려고 달려들었지요. 동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부자가 미쳤다 하고 우르르 뒤따랐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머리가 복잡해진 부자는 아니,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그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었지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뛰던 부자는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서 출렁거리는 강물에 텀벙 뛰어 들어가더니 다시는 솟구쳐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 뒤 꾀동이네 식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잘 살았답니다. 공짜 머슴이 된 총각 귀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답니다.
올해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세고 일 잘하는 머슴이 있어야 할 터인데 쌀 10가마니는 달라고 하겠지. 마침 부자 영감은 밥만 먹고 공짜로 일해줄 머슴을 찾고 있었지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머슴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구나.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머슴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자 영감은 고갯길을 걸어오다가 길 옆 바위에 앉아 있었지요. 밥만 세끼 먹고 공짜로 일할 머슴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부자 영감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영감님, 여기 있으니 나를 데려가시오. 어디선가 굵직하고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부자 영감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부자 영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았어요. 내가 이제 헛것이 들리는구먼. 부자 영감은 다시 바위에 주저앉았지요. 영감님, 저를 머슴으로 데려가세요. 또다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자 영감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영감님, 밥만 먹여주시면 열심히 일할 테니 저를 머슴으로 데려가라니까요. 너는 누구냐? 귀신이냐?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총각 귀신입니다. 뭐라고? 부자 영감은 벌떡 일어나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어요. 터벅터벅 귀신은 부자 영감을 뒤쫓아왔지요. 이런 밝은 날에 귀신을 만나다니 총각 귀신을 어떻게 돌려보낸담. 부자 영감은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그래, 밥 3끼만 먹으면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귀신은 깔깔거리며 좋아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귀신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니,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나. 부자 영감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지요. 다음날 아침, 부자 영감네 마당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쌀이비만 저 혼자서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쌀이비 혼자서 마당을 쓸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주인마님, 제가 왔습니다. 총각 귀신이요. 총각 귀신의 목소리에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게, 그 정말로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 생각인가? 부자 영감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총각 귀신이 겁은 났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지요. 당연하지요. 영감님께서 머슴으로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 영감은 할 말이 없었어요. 넓은 마당을 쓸었더니 배가 고프군요. 영감님, 밥을 좀 주십시오. 여보게, 귀신도 밥을 먹는가? 냄새만 맡으면 될 게 아닌가? 그건 영감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감님이 먹는 것은 다 먹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부자 영감은 밥상을 차려오게 하였어요. 딸깍딸깍 귀신은 젓가락 숟가락을 부딪히며 후루룩 밥과 국을 먹었지요. 귀신은 보이지 않고 숟가락 젓가락만 왔다 갔다 하며 반찬을 날랐어요. 총각 귀신은 며칠 동안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총각 귀신은 부자 영감을 들볶기 시작하였어요.
총각 귀신은 부자 영감을 졸졸졸 따라다녔지요. 여보, 오늘은 장에 가서 굴비를 사오구려. 여보, 오늘은 장에 가서 굴비를 사오구려. 이런 못된 놈, 얼른 가서 나무나 해오너라. 이런 못된 놈, 얼른 가서 나무나 해오너라.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짓이냐? 부자 영감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 영감은 화가 났지요. 이놈 총각 귀신아, 썩 나가거라. 너 같은 머슴은 필요가 없으니 어서 나가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나는 1년 12달 365일 꽉 채우고 갈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총각 귀신은 부자 영감에게 대들었어요.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네 얼굴이 보고 싶구나. 부자 영감의 아내도 자나깨나 귀신을 쫓아낼 생각뿐이었지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면 보여드릴게요. 다음날 아침, 부자 영감과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집에 있는 벽마다 울긋불긋 귀신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괴상한 귀신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귀신아, 이제 얼굴을 보았으니 어서 치우거라. 내 얼굴 예쁘지요? 그래, 예쁘구나. 어서 빨리 깨끗이 지우거라. 할머니의 말에 귀신은 벽에 있던 그림을 다 지웠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부자 영감의 밥상에만 굴비를 올려놓았어요. 영감님, 저도 굴비 주세요. 영감님 입만 입입니까? 총각 귀신은 굴비를 톡 반으로 잘라갔답니다. 부자 영감은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 공짜 머슴 좋아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부자 영감은 방바닥을 치며 후회를 했답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의 집 앞으로 스님이 찾아왔어요. 마침 총각 귀신은 놀러 나가고 부자 영감 부부만 있었지요. 스님, 부처님께 쌀 100가마니를 바칠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시주를 한다니 놀랄 일이었어요. 스님,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못 살겠으니 스님께서 쫓아내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다면 박쥐를 잡아다가 귀신에게 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자 영감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어요. 부자 영감은 박쥐를 잡아다가 계란을 입혀 튀겼지요. 이렇게 하면 정말 모르겠지요. 할머니는 박쥐 반찬을 귀신의 밥상에 놓지 않고 할아버지의 밥상에 놓았답니다. 할머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빨리 밥을 주십시오. 총각 귀신은 들어오자마자 밥을 달라고 하였어요. 영감님, 혼자 맛있는 걸 먹습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총각 귀신은 박쥐 튀김을 냉큼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총각 귀신 죽네. 총각 귀신은 마당을 빙글빙글 돌다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후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욕심을 버리고 살았답니다. 다시 태어난 스승과 제자. 신라 시대 때 영원 조사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조사는 한 불교 종파의 교리를 만들어냈거나 그것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대표적인 중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영원조사는 경상도 동래부의 범어사라는 절에서 스승인 명학스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영원조사는 명학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중의 위치, 즉 상좌의 자리에 있었답니다. 명학의 절에 있으면서 부처님을 모시는 일보다는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요. 명학의 개인 창고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 썩어날 정도였어요. 방에는 비단이며 보물들이 들어있는 작은 함들이 즐비했지요. 제자들이나 다른 중들은 명학이 개인 재산을 모으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불만을 얘기했다간 쫓겨날지도 몰랐지요. 명학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답니다. 명학의 상좌인 영원도 스승의 행동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스승인지라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영원은 범어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명학의 행동에 제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진정한 불교의 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였지요. 스님,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 스스로 불도를 닦을까 합니다. 그래, 어디로 떠나려고 마음먹었는가? 금강산이 좋을 듯합니다. 거기서 많은 수양을 쌓아 반드시 불교의 도리를 깨우치겠습니다. 네 결심이 정 그러하다면 말리지 않겠다. 부디 몸조심하고 열심히 수양을 하거라. 영원은 곧바로 길을 떠났어요. 바랑 하나 짊어지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찾아들었지요. 금강산 골짜기들 가운데 가장 깊숙하고 고요한 골짜기를 택한 것이에요. 그래야 수양을 쌓고 불도를 닦는데 정신 집중이 잘 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그 골짜기는 영원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영원은 경치 좋은 곳에 자그마한 암자를 엮어 세웠어요. 그날부터 영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마음의 수양을 쌓았답니다. 대자연의 이치 속에서 부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불도를 깨우친 어느 날 영원히 잠이 들었을 때였지요. 갑자기 시왕봉 쪽에서 염라대왕과 사자들이 죄인을 다스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비명소리가 금강산의 골 여기저기에 울려 퍼졌어요. 몸에 소름이 끼치는 비참한 소리였지요. 영원은 무슨 일인가 하고 염라대왕에게 물어보았어요. 대왕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금강산이 쩡쩡 울리도록 죄인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인간 세계에 자신의 욕심만 채울 줄 알고 착한 일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명학이라는 자를 이제야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리는 중이다. 명학이라고요? 영원은 깜짝 놀라 잠이 깨었어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광경들이었지요. 명학이라면 내 스승님의 조남이 아닌가? 아니야, 어쩌면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일까? 영원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서둘러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스승이 머무르고 있는 범어사로 떠났지요. 천리가 넘는 험한 길인지라 금강산을 나선 지 닷새 만에 범어사에 도착하였어요. 영원은 사천왕이 무서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일주문을 지나 범어사 뜰로 급히 뛰어들었어요. 스님, 영원이 왔습니다.
범어사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추녀에 메어놓은 풍경만 댕댕거리며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지요. 대웅전을 들여다보니 한켠에 스승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가 향 연기 속에 세워져 있었어요. 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영원은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울음소리에 놀란 중들이 모여들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군거렸어요. 그때 나이가 많은 중이 물었지요. 퇴근이신데 이렇게 슬피 울고 있소이까? 울음을 멈춘 영원은 고개를 돌려 대웅전 밖에 서 있는 여러 중들을 쳐다보았어요. 스님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 중들은 찬찬히 영원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알아보았어요. 아니, 그대는 10년 전 이곳을 떠났던 명학스님의 상자가 아닌가? 허허. 나이 많은 중은 깜짝 놀라며 어이가 없는 듯 웃었답니다. 그대는 여태 어디 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요. 큰 스님이 돌아가신 후 지금에야 나타난 것을 보면 분명 딴 마음이 있을 터이고. 노승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영원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딴 마음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중들은 서로 귓속말로 소곤거렸어요. 그대는 지금 스승의 재산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오. 맞아요, 맞아. 저런 나쁜 놈은 당장 쫓아버립시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스승의 재산이나 챙기려고 하는 저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범어사 중들의 말에 영원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아니요, 그건 오해요. 난 그저 스승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온 것이요.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시오. 하지만 영원의 말을 고지 듣는 중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영원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알았소, 내 물러가리다. 하지만 내 이곳을 떠난 지 10년 만에 찾아온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이나 들어주시오. 부탁이라. 그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먼 길을 급히 오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때웠습니다. 그러니 식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갑시다. 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조그마한 상을 차려 영원에게 내밀었지요. 밥은 없으니 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시오. 죽이라도 주시니 고맙소이다. 영원은 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들고 스승 명학이 살아있었을 때 사용했던 창고 앞으로 갔답니다. 그 뭐 하려고 그러시오? 중들이 물었지만 영원은 대꾸도 없이 죽그릇을 창고 문 앞에 놓았답니다. 그러더니 큰 절을 2번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또다시 울며 말하였지요. 스님, 이승에서의 헛된 꿈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어서 평안히 극락세계로 가시지요. 중들은 영원히 미쳤구나 생각하며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였답니다. 그때였어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창고 문틈으로 고개를 쑥 내밀더니 미끄러지듯 기어나왔지요. 구렁이는 엎드려 있는 영원 앞에 멈추더니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답니다. 중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멀찍이 물러났어요. 죽을 다 먹은 구렁이는 머리를 치켜들고 영원을 쳐다보았지요. 이윽고 구렁이는 긴 혀를 낼름거리며 말을 하였어요. 슬프도다. 생전 헛된 것을 사랑하고 아끼지 말았어야 할 것을.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험난한 허울에서 벗어나고자 하오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구렁이는 창고 옆 돌담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구렁이는 시뻘건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영원은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영원은 중들에게 호리병을 하나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어요. 동자승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호리병을 하나 건네주고는 뒷걸음질쳐 달아났지요. 영원은 죽은 구렁이 앞에 호리병을 세워놓고 단장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염주알을 한 알 한 알 굴리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중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지요. 한참 후 영원은 호리병의 뚜껑을 닫고 일어섰어요. 양지 바른 곳에 구렁이를 묻어주고 영원은 범어사를 떠났답니다. 금강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원은 어느 마을에 들러 자식이 없어 걱정인 집을 찾아가 주인을 불렀지요. 이 호리병을 장독대 밑에 잘 묶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기도하시오. 그러면 10달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귀동자를 낳을 것이오. 잘 키워서 10년 후 내가 다시 찾아오면 나에게 맡겨 중이 되도록 하시오. 영원은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답니다. 10달 후 과연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눈은 수정처럼 맑았고 얼굴이 아주 잘생긴 데다 다른 아이들처럼 보채지도 않았지요. 주인은 아이를 애지중지 곱게 길렀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영원은 그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주인장, 이토록 아이를 곱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은 아이를 데려다가 방 안에 앉혔지요. 그리고는 큰 절을 올린 후 무릎을 꿇었어요. 이곳에 앉으셔서 바깥에 있는 소를 내다보십시오.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이는 멀뚱멀뚱 영원을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는 밤낮으로 똑바로 앉아서 영원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로부터 108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이 번뜩이며 입가에 웃음이 번졌답니다.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린 아이는 곧장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영원은 아이를 반갑게 맞으며 정성스레 큰 절을 올렸지요. 나는 그대의 스승이었고 그대는 나의 상자였소. 아이의 입에서는 전생의 일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영원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두 볼을 타고 내렸지요. 그 후 명학의 후신인 이 스님을 다시 태어나 불도를 깨달은 중이라는 뜻으로 후원조사라고 불렀답니다. 영원조사는 후원조사와 함께 금강산 영원골에 다시 암자를 크게 짓고 부처님을 극진히 모셨지요. 그때 지은 암자를 영원암이라고 불렀답니다. 막내와 신기한 거위. 어느 집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대단히 영리하고 욕심이 많았지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늘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어느 날 큰형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큰형에게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싸주며 말하였어요. 얘야, 나무를 하다가 지치면 이것을 먹으려무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숲으로 간 큰 형은 숲속에서 작은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노인이 인사하며 말하였지요. 젊은이,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오.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눠주지 않겠소? 그러나 큰 형은 불쾌하다는 듯이 따졌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내 몫을 나눠주면 나는 그만큼 배를 골아야 한다는 걸 모르시오? 큰 형은 난쟁이를 밀치고 지나갔지요. 그런데 이날 큰 형은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놓치는 바람에 발을 다치고 말았답니다. 에이, 그 재수없는 늙은이를 만났기 때문이야. 큰 형은 이렇게 투덜거리며 절룩이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둘째 형이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지요. 그날도 어머니는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싸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도 숲 속에서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오. 난쟁이 노인이 말했답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요. 이건 내 점심이란 말이오. 둘째 형 역시 난쟁이를 밀치고 갔지요. 그런데 그날 둘째 형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형도 다리를 절룩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내일은 제가 나무를 해오겠어요. 바보 취급을 받는 막내가 말하였어요. 안 된다. 똑똑한 네 형들도 숲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지 않니? 너 같은 바보는 아예 숲에 갈 생각도 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막내가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막내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였어요. 아버지, 저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집안에서 난로 청소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숲에 가서 나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보냅시다, 여보. 밖에 나가 다치기도 하고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더 똑똑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내는 숲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지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발등을 찍는데 그쳤지만 너는 머리통을 다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두 형은 막내를 비웃었어요. 어머니는 막내에게 마른 빵 한 개와 시큼한 맥주 한 병을 주었지요. 그러나 막내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막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숲길을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하였어요. 안녕하시오. 젊은이, 배가 몹시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오. 그러지요, 할아버지. 막내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진 거라고는 마른 빵 한 개와 시큼한 맥주 한 병뿐이니 어쩌지요?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나눠드릴게요. 고맙소, 젊은이. 막내는 난쟁이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 밑에 앉아서 보자기를 끌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갓 구워낸 고소한 케이크와 포도주였어요. 어머니가 싸준 마른 빵과 시큼한 맥주가 어느새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나무 밑에서 사이좋게 먹고 마셨답니다. 점심이 끝나자 난쟁이가 말하였어요. 젊은이는 참으로 친절하구려. 내게 점심을 나누어 주었으니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난쟁이는 곁에 있는 고목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젊은이, 저 나무를 베어보시오. 아마도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이렇게 일러준 난쟁이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참 이상한 노인이네. 하지만 가르쳐준 대로 해봐야지. 막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목을 도끼로 찍었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찍어댔지만 고목은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막내는 찍고 또 찍었어요. 저녁 때가 다 되어서 마침내 고목이 쓰러졌지요. 아니, 이게 뭐지? 막내가 놀라서 외쳤어요. 고목을 베어낸 자리에 놀랍게도 황금 거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언가 행운이 생길 모양이군. 막내는 거위를 품에 안고 숲을 나갔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어요. 막내는 마을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지요. 그 주막에는 딸 셋이 있었답니다. 새 아가씨는 막내가 안고 있는 황금 거위를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았지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 거위의 깃털을 하나만 뽑아야지. 주막집 딸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루 종일 고목을 쓰러뜨리느라 피곤했던 막내는 황금 거위를 침대 곁에 놓은 채 깊이 잠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주막집 큰딸이 살금살금 막내가 자는 방으로 들어왔지요. 큰딸은 황금 거위의 깃털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큰딸의 손이 거위의 몸에 닿는 순간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를 어쩌나? 큰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울상이 된 채 아무리 손을 떼려고 해도 도무지 뗄 수가 없었지요. 그때 둘째 딸이 살그머니 들어왔어요. 둘째 딸도 거위의 깃털을 뽑으러 온 것이었지요. 언니, 왜 그러고 있어? 둘째 딸이 소곤거리며 언니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둘째 딸의 손은 큰 딸의 몸에 달라붙고 말았답니다. 이를 어째? 우리가 벌을 받았나 봐. 둘째 딸과 큰 딸은 울먹이면서 속삭였지요. 잠시 후 셋째 딸이 나타났어요. 얘야, 어서 나가거라. 제발 우리 몸에 손대지 마라. 언니들이 동생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셋째 딸은 언니들의 말을 듣지 않고 둘째 딸의 몸에 손을 대었지요. 셋째 딸의 손도 역시 달라붙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막내는 새 아가씨들을 못 본 채 하고 거위를 안고 주막을 떠났어요. 아가씨들은 하는 수 없이 거위에 달라붙어서 막내의 뒤를 졸졸 따라갔지요. 큰 길에 나섰을 때 그 모습을 본 신부님이 놀라서 외쳤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다 큰 처녀들이 남자 뒤를 졸졸 따라가다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 그래도 아가씨들이 계속 따라가자 신부님은 쫓아가서 셋째 딸을 잡았답니다. 그러자 신부님의 손은 셋째 딸의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아가씨들과 함께 막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신부님,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오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성당의 종치는 사람이 신부님을 쫓아오며 외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신부님의 몸에 손을 대자마자 달라붙고 말았지요. 그때
삽과 괭이를 메고 지나가던 농부들이 이 이상한 행렬을 보았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지? 글쎄, 아주 우스꽝스러워. 그때 성당의 종치는 사람이 외쳤어요. 여보시오, 좀 도와주시오. 그러자 농부들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차례차례 그 행렬의 뒤에 붙고 말았지요. 결국 7명이 막내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막내는 모른 채 하고 앞으로 걸어갔답니다. 이윽고 막내는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몹시 나쁜 병을 앓고 있었지요. 언제나 우울한 얼굴로 있을 뿐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그런 병이었어요. 임금님은 공주의 병이 나날이 깊어지는 것을 슬퍼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주를 웃게 만드는 사람을 공주의 남편으로 삼는다는 포고문까지 붙였지요. 그 포고문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궁궐로 왔지만 아무도 공주를 웃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왕궁은 먹구름에 쌓여 있었어요. 임금님은 창백한 공주에게 햇볕이나 쐬게 하려고 공주를 대걸뜨락으로 불렀답니다. 그때 마침 막내가 거위를 안고 궁전 앞을 지나갔어요. 막내의 뒤에는 마치 줄에 묶인 듯 7사람이 졸졸 따라가고 있었지요. 아니, 저게 뭐야? 정말 재미있는걸? 정말 우습잖아. 갑자기 공주가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공주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궁전은 곧 축제 분위기로 변하였어요. 막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지요. 공주님을 웃게 했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민에 쌓이고 말았답니다. 공주가 웃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남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 젊은이를 사위로 맡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임금님은 머리를 짜내서 말하였지요. 나는 마실 것을 좋아하는 사위를 원한다. 창고 속에 있는 포도주를 몽땅 마셔버린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막내는 생각했지요. 나의 행운은 분명 숲에서 시작되었어. 그러니 그 숲으로 다시 가보자. 막내는 난쟁이 노인을 만났던 숲으로 달려갔어요. 막내가 찍어 넘긴 고목의 그루터기에는 입술이 바싹 마른 사나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입술이 말랐나요? 막내가 물었어요. 목이 말라서 그렇다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군. 그런 것이라면 나를 따라오세요. 막내는 그 사나이를 데리고 임금님의 포도주 창고로 갔답니다. 사나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포도주 통을 보더니 정신이 없이 마셔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는 창고 안의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답니다. 사나이를 돌려보낸 후 막내는 임금님께로 갔답니다. 포도주를 다 마셨습니다. 이제 공주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임금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젊은이를 사위로 맡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요. 임금님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내었답니다. 나는 식성이 좋은 사위를 맡고 싶네. 산더미 같은 빵을 다 먹을 수 있다면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그러면 빵을 준비해 주십시오.
막내는 다시 그 숲으로 갔답니다. 고목의 구루터기에는 가죽 뒤로 허리를 단단히 졸라맨 사나이가 앉아 있었지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요? 막내가 물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렇다네. 빵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서 말이야.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는 그 사나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지요. 임금님은 그동안에 궁전에 있는 밀가루를 모두 모아서 산더미처럼 많은 빵을 구워 놓았어요. 막내가 데려온 사람은 그 빵을 보더니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지요. 사나이가 빵을 다 먹고 났을 때 막내는 다시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공주님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알겠네. 자네를 내 사위로 맞이하겠네. 임금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막내와 공주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마셔 없애고 그렇게 많은 빵을 먹어치우는 능력이 있는 젊은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궁전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어요. 또한 거위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신기한 마법이 풀리며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음씨 착한 막내와 병을 고친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꿩고기 먹기 내기. 옛날에 어리석은 양반이 있었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이 양반이 돌쇠라는 머슴을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어요. 한방눈은 펑펑 쏟아지고 발목은 눈 속에 푹푹 빠지는데 겨우겨우 꿩 한 마리를 잡았지요. 산을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쯤에서 꿩을 구워 먹고 가자꾸나. 배고프던 참에 꿩을 구워 먹자니 돌쇠는 신이 나서 불을 피웠지요.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솔 풍겨나오자 돌쇠란 녀석은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 모양을 본 양반은 슬그머니 고기 욕심이 생겨났지요. 저 아까운 고기를 돌쇠놈과 나눠 먹어야 하다니. 그러다가 양반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돌쇠야, 줄 끝에 가짜를 넣은 세 줄로 된 실을 짓도록 하자. 실을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는 거다. 양반은 글도 모르는 머슴놈이 무슨 실을 지으랴 싶었어요. 바로 그때 돌쇠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번개처럼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깃 맛이 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양반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요. 야, 이놈아, 시도 안 짓고 왜 고기를 먹느냐? 그러자 돌쇠가 말했어요. 가짜로 끝나는 세 줄로 된 실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었어요. 그러자 돌쇠가 꿩 다리 한쪽을 쭉 찢어 양반에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고기를 안 드시면 기운이 없으실 게 아닙니까? 기운이 없으시면 넘어질 게 아닙니까? 넘어지면 제가 업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짜로 끝나는 시 세 줄을 지으며 놀리는 거예요. 양반은 혼자 욕심 부린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껄껄 웃었지요.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먹은 두 사람은 더욱 친해져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글 모르는 머슴이라고 우습게 보았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요.